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그냥 아닌 밤게 홍두깨식으로 그냥 그러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20대, 30대, 40대 내 집을 갖기 위해서 고생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고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야 이건 진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8억 6천 현금 모을 때까지 집값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줄까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트라우마가 더 올랐잖아요. 내 발목 잡아놓고서 집값 더 오르면 그만큼은 뭐 정부에서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거죠. 요 얘기는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간단하게 쿠션 정도인데 요 얘기가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 화제. 자, 전라북도에서 동학혁명 유족 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그래서 이게 원래 전북 정읍시에서는 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연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정읍시에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족 그 증손자까지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제 내년부터 전라북도 전체에서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혹은 1년 단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줄지를 두고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굉장히 논란이 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뭐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재평가하고 그 업적에 대해서 기린다. 이건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준다. 이게 그럼 법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인과관계나 논리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정부 수립 이전으로 그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어떻게 자를 건가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유족 수당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뭐 생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장이 있다. 근데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이제 겪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대도 이제 건너뛰었고 그때의 영향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범위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수인 정책을 포퓰리즘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나면 임진왜란 의병 자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분들의 공도 혁혁한데. 예, 그리고 진짜 임진왜란 의병, 병자호란 의병, 네? 그럼 승병들은 어떻게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얘기한 건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의 동학 접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한대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의 가문은 역적이 되거든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이런 역사적인 문제까지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명문가라는 명예를 부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역사계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명문가로서 명예를 부여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도 가능한 문제인데 사실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 평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떤 일률적인 평가로 딱 고착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현재의 문제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가는 지금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원하는 민주당 쪽, 그쪽 분들에 의해서 역사까지도 재단이 돼버린다. 그리고 그 재단된 거 아래에서 그 상대방들이 그때 당시에는 진압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던 안중근 의사의 그 가족들이 이제 역적이 돼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백이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그냥 뚫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걸 역사적 영역으로 남기지 않고 현재의 문제로 끌고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원금까지 준다라는 거는 완전히 확정을 지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 평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이슈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끌고 올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명예라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반드시 또 돈까지 들어가야 되나 그 재원은 그러면은 다 감당이 되나 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다 이게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라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왜 반드시 돈이 결부됐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선심성으로 이어지는 그 포퓰리즘적인 얘기 뭐 이런 걸로 비판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해요. 네.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개각이. 예. 전체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개각이. 저는 좀 의원들을 다수 포진시켜 가지고 낭만한 사람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보였고 두 번째로는 의원들을 입각을 시키는 거는 당이 결국은 종전의 일극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장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관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랑 일체가 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게 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그거를 민주당에 이식시켜가지고 당이 다른 목소리 낼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국회는 그냥 한 몸이 됐다. 그 한 몸이 된 관계를 그 연결고리를 강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면 국회에서는 다 의결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 관계를 그냥 장치로 아예 그냥 확정을 지어버린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들도 뭐 정은경 후보자나 이런 부분들도 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국민 눈높이와는 상관없이 이제 지금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의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주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저는 다 배제가 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란 거예요. 그게 지난주도 더 된 것 같아요. 그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유력하게 검토가 되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검토 단계에서 드러났다라는 것까지도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제됐다라고까지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니까 이게 그런 논란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몰라도 이제 인사검증 실패지만 알면서 언론 보도까지 다 나왔는데 이걸 밀어붙인다? 라는 거는 이게 지금 초반에 원하는 거 다 하겠다.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챙겨주기용 보훈 인사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 사람들 확실히 챙겨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더 충성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 안에서 검증에 뒤따르는 역풍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앞으로 국민 눈높이 협치 이런 거 얘기하기엔 좀 머쓱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 되면서도 좀 기대가 되면서도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걱정이 된 약간 좀 양가적인 느낌이 드는 그 인선이 있었던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좀 여쭈고 싶은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이면서 온건한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저는 국회 출입하면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지만 개별적으로 인연도 좀 있고 대화도 많이 좀 해본 편인데 굉장히 온건한 의원으로
의원이에요. 음. 그런데 최근에 25일 날이었죠. 지난 25일 날 서울대 네.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가 주최한 포럼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질문을 누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요 다음 문장이 좀 의미심장한데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소 취소가 맞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있죠. 딱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만 딱 집어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공소 취소 이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취소를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온건하게 얘기는 하지만 메시지가 온건하거나 다 합리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지금 무리수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 조항이 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옷 벗어버렸어요, 옛날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는 한 90년대 뭐 그때 제가 그 기억 나거든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라라는 지시만 받고서도 강정구 교수인가? 그렇죠, 맞아요. 그 임종빈 총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불구속 수사하라, 수사는 그냥 하고 불구속 상태로만 수사하라. 요거 하나만 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수사 관여하지 말라고 그냥 옷 벗어버렸어요. 천정배 장관이었죠. 맞아요. 네, 천정배 장관이 그 네, 지시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임종빈.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그거를 너무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런 내용까지 와 있는 상태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거 지금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시할 거냐? 왜냐하면 대단히 놀라운 게 이 재판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그렇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그냥 연기도 아니고 아예 재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재판 자체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있잖아요. 기소는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제기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 자체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어지는 거. 지금까지 했던 재판 다 무효가 되는 건데 그 국민주권 이러는데 그 국민주권이라는 거는 정말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왜 있어요? 사법부는 뭐하러 있어요? 그냥 여론조사 업체 돌려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 내버리면 되지. 판사는 뭐하러 둬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권 분립도 있고 법으로 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세상이 쉬울 것 같은 법이 뭐하러 만들어요? 다 그냥 꿍짝꿍짝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는 게 법적으로 막다른 길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를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궤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봤나요? 그 출구조사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사람마저도 재판 진행은 계속돼야 된다는 응답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두 개는 별도로 보는 거예요. 나는 현재로서는 이 사람을 선거로 뽑지만 내가 사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상권 분립에 대한 그 생각이 관념이 확실한데 선거 이겼으니까 다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여론조사라도 한번 돌려보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 당시에 논의됐던 거는 다 모든 국민이 모두 다 오케이 했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하는 거죠. 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놀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차장이 된 부분은 사실 제가 봉욱 전 차장도 좀 법조팀장 하면서 접촉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인데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 이분도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네. 이분은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도 했죠. 선거법 위반 변호인의 이름도 올렸죠. 위증교사 1, 2심 변호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변호인 출신을 국정원 기조실장 내부 살림을 다 맡아서 국정원의 모든 정보와 내부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아주 주요 직책에다가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하고 한 몸인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겠다라는 게 정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게 구설수가 될까 싶어서라도 배제할 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지난 총선 때부터도 이게 아예 적나라하게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근데 선거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못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한번 그렇게 뚫리고 나면은 국민들이 원했다 이렇게 아예 막 의제를 해버려요.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 대장동 변호사들 공천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금 상황 보면 제가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재판이 많았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꽤 되고 또 정권을 잡으면서 비서관이라든가 주요 요직에 지금 발탁된 사람들도 꽤 돼요. 그렇죠. 한 10명?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이 다 주요 보직에 다 포진하면서 가장 출세의 지름길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라.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출세 코스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거기에 베팅했던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야 그때 배팅이죠, 배팅.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임료나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사건을 수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수임을 했을 텐데 거기서 돈 벌려고 했겠냐.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지출한 수임료에는 그런 것들이 고려돼가지고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형식적인 금액만 됐던 거. 근데 이건 그때도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통상적인 수임료에 비해서 되게 낮지 않냐.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바라는 게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먼저부터 있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공천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착착착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어진 논란이 지금 쭉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게 식지 않고 계속 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자리를 꽂아주잖아요 지금. 경선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응? 경선을 하기는 했어요. 그 오묘한 경선도 있었잖아요. 그 뭐지 순위에서 밀렸는데 다시 했다가 뭐 김동아 변호사 그랬었잖아요. 서대문요. 예. 거기는 그 경선 과정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안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보면은 박균택 의원도 그 검사장까지 했었는데 정치 신인이라면서 가산점 주고, 그러니까 가산점 설계도 오묘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했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구조가 짜여진 거 아닌가. 그때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민주당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은 일단은 출세의 지름길이 됐어요. 됐죠. 현재로 보면 그렇죠. 출세 지름길이라는 공식이 일단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모든 건 다 언론에서 의혹 제기로 시작되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아니 고등학생이 일저자가 돼? 라는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그때도 밀어붙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임명도 됐잖아요. 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나오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자료를 안 내고 수사 진행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됐다라고 이제 뭐 선언만 해버리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게 맞나?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아닌 게 드러나는 건데 뒷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의혹도 니네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까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오만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도 결사옹호할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지 난 안심된다. 이런 게 너무 확연히 맞아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배지단 대정동 변호사들이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를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극렬히 한 몸이 돼가지고 무죄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 어느 순간 돌아설 수 있나?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만 꽂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조직 장악력과 이 장악력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그 수많은 난관을. 그러니까 이 정치는 명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명분보다 생존 본능이 더 앞섰고 그거에 의해서 면 빠지고 어쩌고 이런 거 신경 안 써. 일단 자리를 꿰차야지 나는 살아. 이런 거. 일단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자숙의 시간이 자숙이라기보다 이제 성찰의 시간. 이제 그런 걸 대부분 갖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대선에서 지면은 정치 얘기가 끝나요. 엘고어나 힐러리 클린턴 그렇죠. 같은 게 아예 다시 출마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보통은 그래. 이제 트럼프 이기고도. 그치. 엘고 같은 건 이기고도 실질적으로는 이겼다고 볼 수도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기고도 음,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수용하고 예, 그 이후에 출마도 안 하고. 안 하고. 근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보통 공식이긴 했어요. 뭐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근데 바로 다시 출마해가지고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때도 성남시장이었는데 분당을 회피하고 전혀 연고 없는 개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명분 없는 거에 의해서라도 나는 이제 배지 달고 대표 달고 이중으로 방탄차고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된 거죠. 내가 명분이 없어가지고 욕먹는 거 여기에 대한 압박 필요 없어.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일단 이거를 가져야지 승자의 역사로 나 만들어 가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치도 후퇴할 뿐만 아니라 당내 정치도 망가지고 사실상 이제 민주당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일극 체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옛날 민주당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법도 후퇴했다. 뭐 안 맞으면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야당이 못하고 있는 것도 어부지리를 받고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총선 때도 사실 그랬어요. 대장동 변호사들 공천 넣고 이럴 때 그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도 휘청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과반 한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때 그 타이밍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유난 갈등 벌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거꾸러진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특검 수사나 야당 내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 분열 상태를 너무 믿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국민 주권이란 말 한마디로 그 두루뭉술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다수가 원하면 그게 뭐 옳은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인데 그거는 옛날에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에서도 항상 했던 얘기라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어떤 기본 골격 자체를 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될 수 있어. 그거의 근거? 그냥 국민 주권. 이래 버리면 이제 원칙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동산 이 정책이 갑자기 그냥 아닌 밤께 홍두깨식으로 그냥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20대, 30대, 40대 내 집을 갖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고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 집을 어떻게 하나 구해볼까 부푼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나버려서 저는 뭐 서울에 집까지 짓는 거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새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생진망이라고 이번 생에 집 가지는 건 망했다. 뭐 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집 가지는 건 이제 진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데 저는 더 좀 화가 났던 거는 뭐냐면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이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거는 대통령실 정책이 아닌데요? 라고 했던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수백만의 사람들, 국민들의 정말 희망, 삶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의 첫 주택 정책이고 삶의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인데 대통령실의 입인 대변인이 이건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 아닙니다 라면서 그걸 밝히는 이유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더 벌어졌잖아요. 뭐 어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멋대로 치고 나가고 대통령실은 뭐 영문도 모르고 그럼 대변인은 그럼 왜
거기 공식 브리핑을 뭐하러 해요? 자기도 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회의 다 했던 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부작용 나면은 저희는 했던 거 아닙니다. 뭐 이럴라 그랬던 건가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정치, 뭐 경제, 뭐 사회 다 맞물린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부동산에는 민감해요. 다 관심 갖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고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시그널까지 줘놓고서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튈지에 대해서 이게 감당할 수나 있나.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불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28번의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마다 팍팍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15억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금지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잠깐 숨고르기 하다 결국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때 지금 대출 금지였던 것보다 이게 지금 더 세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시장은 그것도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6억까지는 또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리고 그건 또 대출을 염두에 둔 거지. 이렇게 되면은 호가가 조정되면서 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가격이 조금은 다운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 갭이 줄어가지고 갭 투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갭은 사실 대출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제 갭 투자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더 오를 가능성. 이 전세값은 또 올라요.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또 오를 겁니다. 오르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부동산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전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도 지금 자금 대출을 좀 줄였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 정 안 되면 또 이제 월세로 가면. 월세로 가야죠. 그러면은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원리금 내면은 결국은 이 집은 내 집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월세로 가면 그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없어져요. 네, 없어지는 그럼 돈. 평생 내 집은 없어요.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야 이건 진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적 자치에 의한 거래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아니 물건도 투자든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빚내서라도 사와가지고 이득 내서 갚고 어쩌고 하는 우리 계산이 있잖아. 왜 집은 그걸 막느냐. 내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는 걸 막는다. 우리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교통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니네 집 밖에 꼼짝도 하지 마. 이불 안에만 있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 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모두가 안전해요, 그게? 이거는 헌법에 위반돼요. 그게 거주 이전의 자유랑 맞물리는 건데 거주 이전은 내가 이사할 자유 그리고 사적 자치에서 집 사고 거기에서 교육해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건데 그거를 일정 부분의 자유를 딱 도려내가지고서 멈추면서 집값을 잡는 게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게 맞는가? 우리 돈을 그럼 왜 벌어요? 내가 고기 먹고 술 먹고 이건 가능하지만 집 사는 건 안 돼? 그리고 지금 6억으로 줄이면은 8억 6천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이번에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8억 6천 현금 모을 때까지 집값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줄까봐 더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틀어막았을 때 더 올랐잖아요. 나는 지금 대출이고 뭐고 안 땡겨져가지고 자포자기 했는데 금액이 올라. 그러면은 내 발목 잡아놓고서 꼼짝 마라고 한 다음에 집값 더 오르면 그만큼은 뭐 정부에서 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의 꿈을 좌절시키는 거는 반헌법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통제한다. 이게 지금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기 힘든 정책들이 좀 선을 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아이돌 가수 하고 싶어. 막 연습생 생활하고 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지만 그 꿈이라는 게 모두 있잖아요. 나 뭐 하고 싶어. 운동선수 하고 싶어. 이런 거. 근데 너 무리수하지 마. 그냥 뭐 어디 뭐 어떤 뭐 중소기업 취직해. 그러면은 이제 뭐 미끄러져 가지고 뭐 이럴 건 없지. 뭐 낭인으로 지내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내가 대출을 낼 때 무리한 대출? 무리한지 아닌지는 그거는 각자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더라 라면서 탁탁 잘라가지고 대출도 받지 마, 주지도 마, 거래도 하지 마. 결국은 지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마. 니네 있는 자리에서 그냥 살아.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요인들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꿈이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된 사람의 그 상태는 행복한가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절된 마음 상태가 그럴 수도 있다. 나 네. 고민이 없어. 좌절된 마음 상태가 그렇죠. 네. 자포자기해 버리면 마음 편해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노력도 하고 기지도 발휘하죠. 사건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스트레스 각도로 막 가는데 아예 막 구속돼 버리잖아요. 포기해요. 그럼 마음 편해요. 또 그 안에서 막. 그러니까 그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이만큼 침해되는 거다. 이 집값 대출이 거기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씁쓸한데 일단은 뭐 좀 지켜보고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여러 가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일수록 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발표를 좀 해주고. 저는 그래서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딱 한 줄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사고 싶은 사람 사면서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집값이 유지되는 거는 사실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거 저 기억나요. 그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비싼 가격에 자기들끼리 사고 팔겠다는데 그거 왜 막냐고.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공급 늘린다고도 하셨고. 근데 공급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급이라는 게 어. 1, 2년 사이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까지도 공급 들어오는 서울권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공급 대책도 지금도 안 됐어. 맞아. 내후년도 안 돼요. 한 3년, 4년이 있어야 공급이 들어오는데 공급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7, 8년 있어야 6, 7년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공급 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확 조여버리면 이게 있는 또 사람만 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연관되는 문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전세로 밀리고 월세로 밀린다. 월세로 밀리면은 월세 내느라고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가 또 이루어져요. 근데 또 정책을 보면은 또 돈 푸는 돈은 정책밖에. 계속 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공약을 보면 돈 푸는 정책밖에 없고, 공급은 없고, 세금으로나 이렇게는 안 하겠다. 세금은 또 안 건드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오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지능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의 불장이라는 거는 다 이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탁 이게 앉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마.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잡겠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